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 사고 발생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오전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태국 방콕발에서 이제 전남 무안으로 오는 그런 이제 국제선 여객기였는데요. 제주항공 여객기로 이제 보잉 747기입니다. 747이죠. 네, 737기입니다. 네, 737기고요. 이게 이제 원래 8시 20분쯤 착륙 예정이었는데 이때 이제 상공 200m에서 조류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랜딩 준비 중에 새떼와 충돌을 했고 우측 엔진에 화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랜딩을 포기하고 상공을 선회하면서 이제 관제탑과 교신을 하는데요. 그래서 1차 이제 착륙 시도를 하다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 어라운드라고 하는데 이제 복행을 하고 2차 시도까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요. 네. 9시 5분경에 이제 랜딩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측 엔진에 화염이 있었고요. 이때 동체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체 착륙 시도하는 그 과정상에서 이 무안공항 활주로가 약 2.8km 정도 되는데 2.8km 이제 끝까지 속력을 감속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구조물이 있었는데 이 구조물이 외벽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외벽과 충돌하면서 항공기가 이제 두 동강 나고 거기에 이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추정입니다만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말씀하셨듯이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 현상입니다. 이 무안공항이 조류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난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공항 중에 또 하나였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인근 지역에 철새 도래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여기는 이제 철새 도래지로 공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좀 그런 의문이 드는 지역이긴 했어요. 예. 그래서 좀 공항을 다른 지역에 지었어야 되지 않냐, 뭐 이전 논의도 있었고 이미 공항 이제 이미 건설 단계부터 이제 타당성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이 제기됐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철새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이제 겨울 철새들이 많이 또 이동을 하는데 네. 이 지역이 이제 철새 도래지다 보니까 또 지금 하필이면 이런 그 오전 시간에 항공기가 충돌을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네. 이 철새가 이제 또 왔을 때 철새가 이제 날아다니면서도 아침 저녁에 활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이제 먹이를 찾으러 이제 이륙을 하고 또 이제 저녁에는 다시 이제 귀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전과 저녁 때 이제 이런 이동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고가 났던 시각도 9시 약 뭐 3분에서 5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철새가 대규모로 이렇게 철새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영상을 보셔도 네. 충돌 영상이 보이거든요. 항공기 오른쪽 엔진 쪽에 이제 철새로 추정되는 무엇인가의 물체가 추정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항공기로 철새가 부딪혔고 이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철새 충돌에 의해서 엔진이 멈췄을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항공기가 비상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무안공항 자체 주변에 새들이 많은 지역이라면 애초에 저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라던가 좀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야 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평소에도 뭐 그 이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그런 그 민간 공항이라든지 군 시설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철새를 쫓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뭐 허수아비를 세워 놓기도 하고요. 예. 공포탄을 쏴서 새를 놀라게 해서 또 이제 도망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뭐 이제 그 철새를 쫓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분명히 무안공항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철새라는 것이 갑자기 또 이동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철새가 주는 그런 피해들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국토위에서 국회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6개월 동안 철새로 인해서 항공기 충돌했던 그 사고 건수가 예. 623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1년에 한 100건 정도로 지금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나누면. 그러면 1년에 100건 정도 항공기 충돌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항공기 충돌에 의해서 지금 어제 사고 같이 뭐 엔진이라든지 유압 장치 또 전기 장치의 고장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하게 툭 치고 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제 사고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우연과 또 사고의 어떤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대형 사고 또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버드 스트라이크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 작은 새랑 부딪혀도 그 강도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도에 따라 다른데요.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뭐 매, 참수리 이런 그런 고공 그 비행 능력을 갖춘 그런 새들이 더 크기가 크죠. 그래서 이런 새들이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더 고도가 하강됐을 때는 예를 들어 시속 370km의 청둥오리가 900g짜리 청둥오리가 부딪힌다라고 하면 4.8톤의 무게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엄청난 강도의 충격이고 이것이 항공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의 고공에서 그 고도를 유지하는 그런 중에 네. 새가 충돌하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특히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엔진 쪽에 이 조류가 유입되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종 항공기 같은 경우는 고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 또 항법 장치들이 다 그 전자장치와 유압장치 또 전자계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이제 먹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이 항공기가 아마 조류 충돌에 의해서 이런 전자장치와 유압장치들이 다 정지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왜냐하면 어제 그 인과관계를 보면 그 국토부에서도 얘기한 것이 엔진 파손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뭐 랜딩 기어가 파손되는 것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었단 말이에요. 네. 어제 분명히 네. 브리핑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한 몇 분 사이에 결국은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서 급속히 지금 착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조종사들이 여기서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결국은 이 지금 장치 파손에 의해서 결국은 엔진이 제 예상에는 엔진이 하나가 아니라 2개 다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엔진 2개가 정지가 돼 버리면은 여기 이제 장치들이 다 멈춰 버리거든요. APU라고 하는 보조등 같은 여러 장치들이 작동되지 않고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이 멈춰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랜딩 기어도 내려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원래 내려와야 되는데 수동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수동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수동으로 예. 내리는 것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약 30초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30초마저도 시간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랜딩 기어 자체를 수동으로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예를 들어 엔진이 2개가 다 파손됐고 모든 장치들이 먹통이 됐고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랜딩 기어도 내려오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어떻게 시간을 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보잉 737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닥에 이제 랜딩 기어가 3개가 달려 있거든요. 네. 앞에 하나, 뒤에 2개가 달려 있는데 이 랜딩 기어가 이제 바퀴가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착륙할 때, 이착륙할 때 바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네. 이 바퀴가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도 거기 이제 밖에 덮개가 없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더 큰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 바퀴를 덮개가 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라갔을 때 바퀴가 올라가고 그 아래 또 덮개가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밑에서 봤을 때 바퀴가 안 보이는 거죠. 네, 더 네. 큰 항공기는. 근데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바퀴가 보이는 구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바퀴가 보이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화면으로만 봤을 땐 분명히 새가 충돌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지만 아까 제가 2개 다 엔진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조류 때 경고를 몇 분 전에 지금 관제탑에서 했단 말이죠. 그럼 그렇죠. 조류 때라는 것은 조류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을 가능성. 그러면 그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들이 아까 말했던 항공기 엔진 하나 또는 두 개의 이게 영향을 충돌로 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래서 전자기기나 여합장치가 다 먹통됐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조류들이 아까 말했던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랜딩 기어 쪽에 손상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랜딩 기어에 충돌을 해가지고 그 랜딩 기어가 아까 수동으로 30초면 내려올 수 있는데 네. 랜딩 기어가 고장났기 때문에 랜딩 기어조차 아예 내려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 200m 이상 상공에서 찍혔던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줌으로 당겨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화면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영상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지금 음성 기록 장치, 그다음에 비행 기록 장치 이것들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비행 기록들이라든지 손상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고 조사나 사고 원인 분석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저도 사실은 다 추정일 뿐이죠. 지금 네. 모든 기록들도 국토부도 아직 확인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다만 어제 사고가 굉장히 큰 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엔진에 이제 조류가 부딪혀서 어떤 엔진에 고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은 이제 해당 기종이 뚜껑이 이제 랜딩 기어 쪽에 덮여 있지 않다 보니 거기에 또 조류가 부딪혀서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일단 조류 충돌이 원인이었다고 해도 이게 자체적으로 좀 결함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배제하지는 못하죠. 네. 이게 지금 태국에서 지금 한국으로 다시 이제 들어올 때 만약에 거기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이제 태국으로 나갈 때 그때 또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정비는 계속 항공기가 이제 이륙할 때마다 계속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방 정비라든지 수시 정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정비 문제, 항상 항공기 사고들 보면은 뭐 크게 이제 이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에 의한 사고 발생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조종사의 어떤 조종 미숙에 의한 사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원인들을 다 지금 현재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다 어떤 사고 원인이든 어떤 요인이든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게 정비 불량 여부도 분명히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일단은 아마 지금 이 조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제 국토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항공기 사고 조사는 최소 6개월이 걸리고요. 네. 이것이 길어지면 약 한 3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왜냐하면 이제 미국 그 보잉사 항공기이기 때문에 미국 그 기술진들도 들어와서 같이 이 기체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결국은 이제 1차 조사는 국내에서 지금 벌써 시작을 했다라고 아까 YTN 보도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체 결함 또는 정비 불량 이런 여부들도 이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 의문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고인데 동체 착륙을 시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1차 착륙을 시도를 하다가 곧바로 돌아와서 착륙을 시도했는데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동체 착륙을 안 해도 되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뭐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서 기체에 결함이 발생했다라고 했으면 만약에 엔진이 아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살아 있다라고 해도 계속 지금 공중에서 지금 운행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 관제탑에서 다른 이제 방안을 제시를 했겠죠. 조금 이제 선회를 해라. 선회를 네. 하는 상태로 연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선회를 하고, 그리고 여기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활주로가 좀 굉장히 짧았단 말이죠. 2.8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긴 지금 활주로를 갖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공항들, 예를 들어 김포나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3.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km 정도 더 연장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공항으로 유도를 해서 뭐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다른 방안들을 제시했겠지만 어제 상황에서는 분명히 항공기가 굉장히 큰 기체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라고 뭐 가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 무안공항이 사실은 2.8km라는 지금 활주로 길이가 국토부에서는 국제 규격상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네.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금 랜딩 기어를 내리고 착륙했을 때는 2.8km가 확보되면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동체 착륙까지 가정한 길이였을까라는 부분에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어요. 이게 어제 왜냐하면 결과로 나왔잖아요. 이게 결국은 2.8km 이상 끌려갔고요, 항공기가. 그러면 그 끝에 이제 외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벽으로 충돌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그러니까 동체 착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이제 매뉴얼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특수 폼들을 깔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런 항력들을 좀 조정을 하고 마찰력 개수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더 커지지 않게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특수 폼들을 깔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급한 경우 모래를 깔기도 해요. 마찰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근데 어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거기 이제 특히나 이제 항공유 같은 경우는 옥탄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첨가물들이 있죠. 왜냐하면 항공유는 고공에서 비행을 하면은 그 고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수 첨가물들을 넣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항공유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서서히 퍼지는 게 아니라 확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확 폭발하니까 어제 사고에서도 보면은 지금 항공기가 두동강이 나면서 확 폭발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기 사고에서 만약에 폭발 사고가 이어졌을 때는 바로 탈출하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어제는 사실은 외벽에 충돌하는 상황에서 바로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큰 화재로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벌 수 없었고 특히나 이제 이 아까 말했던 외벽 때문에 두동강이 나서 저기 탑승객들이 다 이제 튕겨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2.8km라는 것에 제가 아까 의문을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만약에 그러면 동체 착륙까지 가정했을 때 여기가 우리가 2.8km밖에 국제 규격에 맞출 수 없다라고 했을 때도 만약에 그러면은 그 외벽이 없이 그 외벽을 지나서 뭐 그냥 잔디밭이라든지 네. 그냥 모래밭이 존재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끌려가다가 어느 정도 순간에 멈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뭐 폼이나 모래를 깔지 못했더라도 이것을 만약에 동체 착륙까지 가정해서 끝 지점에는 모래밭이나 뭐 풀밭이 있었다라고 했으면은 조금 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좀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은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어제 국토부에서 얘기로도 연장 논의를 했고요. 연장 네. 지금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럼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이 공항은 국제 규격에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km는 분명히 조금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국토부에서도 느꼈다는 거거든요. 네. 생각을 했다라는 예. 거기 때문에 연장 논의도 분명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열어놓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데이 선언을 오전 8시 59분에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이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하고 나면 이제 지상에서도 좀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소방에서든 또 그렇고 네. 이런 지상에서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는 사실 어제 그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면 지상에서 대응이 하나도 안 됐던 걸로 보여지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동체 착륙을 하는 상황은 사실은 메이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국은 이 항공기를 결국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조종사가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가용 자원을 가동해서 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 착륙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어야 되죠. 특히나 뭐
착륙을 했을 때 동체 착륙을 하는 그 활주로에 대한 안전 확보, 그리고 그 안전 확보에 이어서 그다음에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용 장비와 자원들, 그리고 또 화재 발생했을 때 화재를 바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자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있었어야 하는데 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방에서 출동을 하고 45분인가 47분 후에 이제 지금 진압을 완료했다라고 네.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럼 초기에 아마 지금 공항에서 확보하고 있던 소방 장비로는 화재 진압이 안 됐다라고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이런 화재 진압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거기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그리고 추락하는 과정상에서도 그것이 제대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이번엔 그 로컬라이저라는 장비 이야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하는데 보통은 바닥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무안공항은 이게 흙더미 위에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보통 공항들은 지금 이렇게 흙바닥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다 콘크리트 위에 설치가 네. 되어 있는데 여기는 흙바닥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도 지금 YTN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실은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만 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 공항이 어떤 부실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사실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항공기 지금 정비 문제도 사실은 아직 뭐 제기가 되지 않지만 충분히 제주항공에서는 정비를 충분히 잘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것도 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항에서의 안전 시설들이 어떻게 잘 조치가 되어 있고 구비가 되어 있고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 로컬라이저가 이 무인공항 같은 경우 흙더미 위에 있었다, 콘크리트 바닥에 보통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하죠. 네. 지금 그리고 또 리버스 트러스트라는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장치가 일단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까? 일단 지금 항공기 리버스 트러스트, 그러니까 항공기 지금 항공기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 중에서요. 네. 동체 착륙을 하고 네.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할게요. 네. 네. 이 부분도 지금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확인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항공기가 보통 이륙 후 3분 그리고 착륙 전 8분 이때 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륙하고 착륙할 때 가장 위험하죠. 항공기 자체가 모든 전자 시스템이라는 유압 장치들이 이제 그 고공에서 운행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공에서 운행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자동 항법 장치도 있고요,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공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압 때문에, 항공기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기압 때문에 이게 크게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이 항공기 자체가 유선형 기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자장치들이 이런 공기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항공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에서 떠 있는 역할이 가장 주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지상에서 다닐 때는 사실 갓난아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도 지금 우리가 이 동체 착륙하는 그 과정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랜딩 기어가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그 항공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조종사의 발 아래에 그 브레이크 페달이 달려가지고 브레이크 페달을 꾹 밟아서 자동차 같이 이제 멈추는 그런 장치로 실제로 지상에서 지금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이륙과 착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이륙 후 3분 그리고 착륙 전 8분 사이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이런 실제로 사고들이 이 시간쯤에 많이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국토교통부가 사고 항공기의 블랙박스를 이제 김포에 있는 분석센터로 옮겨서 분석이 가능한지 네.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항공기 블랙박스에는 어떤 것들이 좀 담기게 되나요? 그러니까 음성 기록 장치랑 비행 기록 장치 두 개가 있어요. 어제 네. 이제 처음에는 비행 기록 장치가 하나 수거됐다라고 했고 추후에 이제 음성 기록 장치까지 다 수거가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행 기록 장치에는 이제 그 비행 기록이 3D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기록까지 포함한
비행 기록이 수십 시간까지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기록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이제 그런 비행 항로상에서 또 기계적인 어떤 결함들이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음성 기록 장치 같은 경우는 약 하루 정도의 그 음성 대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기장, 그러니까 기장하고 부기장, 그러니까 여기 조종사들 간의 이제 대화 내용 그리고 또 지금 객실 내의 승무원들과의 또 대화 내용, 그다음에 그다음에 관제탑과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은 이제 음성 기록 장치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행 기록 장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김포공항에서 시험 분석 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1차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 이게 만약에 분석이 지금 어제 제가 내용들을 확인해 봤더니 일부 장치들, 이 블랙박스 장치가 훼손이 된 게 예.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분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석이 불가능하면 결국은 미국 항공국 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석 의뢰를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그 사고라든지 이상 비행기의 어떤 그 블랙박스들이 그쪽으로 이제 의뢰를 합니다. 분석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사고가 굉장히 급박하고 굉장히 큰 사고였지만 이것을 바로 분석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네. 이 시간이 이것도 최장 뭐 한 1년까지 또 걸릴 수가 있어요. 블랙박스 기록 자체 시간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분석이 가능하면 참 다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우리가 사고 조사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해야지만 또 우리 피해자 또 가족분들에게 또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우리 국내에서 분석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에 의뢰해서 또 분석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의 원인이 하루빨리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